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말이죠. 음, 어, 예. 그 교수학습의 월요일 시험 공고 올라가 있고요. 확인해 보시고, 예. 뭐 자세한 얘기는 그렇고 가서 보세요. 제가 하지 않고 여기서 뭐 굳이 반복할 필요 없으니까. 뭐 어쨌든 시험 월요일, 어, 대면으로 친다는 거. 뭐 시작 시간은 물론 이제 우리 1시에 시작했으니까 수업이 예. 네. 예, 시작하도록 하고 여러분 그 시험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제가 원래 그 재무관리 수업에서 과제 문제를 풀어주지는 않습니다. 잘 않는데 어, 자, 보니까 이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같이 이제 제가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스스로 이제 해보는 것도 중요한데 같이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해를 도모하는 거죠. 이해를 좀 더 이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이 과제를 여러분들 과제를 주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장과 3장에서 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공부한 것을 한마디로 얼마나 이해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을 가지고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한 이해한 것들을 얼마나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이제 어떻게 점검해보는 그 차원에서 이제 과제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특히 이제 3장 문제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거기에 무슨 뭐 엄청난 뭐라 그럴까요? 예, 뭔가 과제 자체가 이제 뭔가 중요한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그런 거보다는 이제 여러분이 얼마나 재무제표를 제대로 이해했고 그 다음에 그러한 재무제표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재무제표를 제대로 이해했을 때에 여러분이 3장에 있는 연습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게 되면 대부분의 문제가 일종의 퀴즈 같아요. 퀴즈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한 뭐, 어, 문제를 바로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어, 문제상에 주어진 정보를 활용을 해서 그 다음에 재무제표상의 이해를 지식을 활용을 해서 한 두 단계, 세 단계를 거쳐야 답이 나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괜찮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했지만은 여러분이 이 재무제표나 재무비율에 대해서 이해를 어느 정도 잘 하고 있어야 풀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요한 건 언제나 그렇지만은 뭡니까? 결국에는 이제 실전에 나가게 되면 이제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의미 있는 해석을 끌어내느냐죠. 물론 뭐 제가 수업 시간 여러분이 강의에 다 얘기했기 때문에 예, 추가적으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얘기하지 않고 바로 문제풀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장에 보면 말이죠. 2장의 과제를 보게 되면 데이터가 주어져 있죠. 재무제표상에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에 들어간 계정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열된 정보를 가지고 이제 2017년 그 다음에 2018년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봐라 이거죠. 데이터는 다 주어졌으니. 자,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 문제에 주어진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죠? 매출의 감가상각, 매출원가 쭉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걸 보자마자 바로 이제 이 매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이러한 이러한 목록들이 어디에 들어가는가를 바로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매출의 감가상각, 매출원가, 기타 비용, 이자는 손익계산서로 갈 것이고 손익계산서에 관련된 계정이고 현금, 매출채권, 단기지급 어음,
순구종자산, 매입 채무, 재고, 배당은 그렇죠. 배당은 재고 매입 채무까지는 재무 상태표. 그 다음에 재고하고 배당은 손익계산서. 그래서 작성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적어도 경영학과 전공이면 기본적인 재무 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계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당연한 거예요. 중요하니까 그걸 알아야 이제 재무 구조도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그 재무 구조, 다시 말해서 자본 구조도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자산의 배분, 그러니까 이러한 그 해석도 할 수 있단 말이죠. 물론 이제 여러분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그 우리가 배운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알겠지만 이 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풀겠지만은 중요한 정보, 즉 뭐냐면 기업의 가치 창출 능력, 즉 현금 흐름, 즉 자산의 현금 흐름을 구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러한 지식이 있어야만, 즉 재무 상태표에 대한 이해, 기본적인 정보,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야만. 오케이. 자, 그래서 손익계산 작성해 보면 제가 숫자를 안 쓰겠어요. 숫자는 뭐 굳이 뭐 여러분이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는 것처럼 매출액 감가상각, 그 다음에 매출원가, 기타 비용, 이자, 그 다음에 재고, 배당은 손익계산서에 갖고 오란 말이죠.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보자 이거죠. 손익계산서 하게 되면 물론 시작은 매출액, 그 다음에 이제 매출원가 빠지고, 그래서 매출액, 그 다음에 매출원가 빠지고, 네, 기타 비용 빠지고, 기타 비용은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영업 관리 비용이 되겠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기본적인 계정 이름을 이렇게 하지만 계정 이름을 살짝 바꿔서 써요, 다르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크게 뭐 이렇게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됩니다. 크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감가상각. 감가상각.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생산 영업과 관련된 비용을 빼고 나면 EBIT, 영업이익이 나오죠. 영업이익. 그 다음에 이제 금융비용, 이자를 빼주게 되면 EBT, 즉 세전이익. 그 다음에 법인세는 문제에 주어져 있어요. 뭐냐면 법인세는 21%. 법인세가 뭐냐면 21%란 말이죠. 그래서 뭡니까? EBT 곱하기 0.21. 그래서 법인세는 한마디로 EBT 곱하기 0.21 하게 되면 이제 법인세가 나오게 되죠. 법인세를 빼주게 되면 순이익, 그 다음에 배당금. 배당금 정보 주어져 있고. 다음과 작성하면 됩니다. 이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재무 상태표죠. 재무 상태표도, 그리고 여기에 재무 상태표 계정이 다 나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잘 봐요. 여기서 보듯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문제를 약간 꽈서 낸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 번 힌트 줬지만은 자산으로 현금으로 구할 때에 이 문제를 약간 꽈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응용을 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응용도 뭐냐면 내가 알고 여러분 지식이 있어요. 이 재무 상태표에 대해서 상당히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만 응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 응용하라는 얘기죠. 딴 게 아닙니다. 응용. 자, 그래서 보죠. 그럼 우리 재무 상태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산 왼쪽, 그 다음에 부채, 자기자본 오른쪽.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뭡니까? 중요한 것은 장부상의 총 자산의 합은 부채와 자기자본의 합과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자산은 유동성의 순서대로 쓰이고, 유동자산 먼저, 고정자산 오게 되고. 그럼 보니까 여기에 이제 유동자산 정보가 있단 말이죠. 여기 현금, 오케이. 현금 정보 있고 현금. 그 다음에 매출 채권 정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재무자산. 그래서 이제 유동자산이 쓰게 되죠. 유동자산. 그 다음에 순구종자산의 정보가 있습니다. 순구종자산.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 순구종자산. 그럼 우리가 뭐냐, 이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오케이. 자,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2018년도 걸로 할게요. 2018년도 여기 유동자산의 합은 얼마냐면은 2018년도 591. 그렇죠. 그 다음에 순구정자산은 뭐 여기 있으니까 77610. 그러므로 이 총자산, 즉 2018년도 연말, 회계연도 말 총자산은 두 개를 더하게 되니까 1, 2, 201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부채하고 자기자본을 보자 이거죠. 여기서 약간 이제 트릭이 있는 거죠. 트릭이라고 문제 꽈지. 보게 되면 이 계정 중에 단기 지급원, 오케이, 이게 이제 1년 안에 갚아야 될 돈이란 말이지 회사에서. 그래서 이제 유동부채에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 매입 채무가 있어요. 매입 채무. 오케이. 이것도 유동부채에 들어가게 되고, 두 개 합치게 되면 유동부채. 그러면 이제 오케이. 자, 그러면 유동부채에 우리가 합을 구할 수가 있단 말이죠. 유동부채 합을 구해보게 되면 여기 유동부채는 얼마입니까? 2018년도 기준 8282. 그 다음에 고정부채, 장기부채. 제가 여기 안 썼어요. 이게 안 써가지고 잠깐 찾았는데 정보가 주어졌습니다. 교과서 여기 뭐 문제에 장기부채가 35229. 오케이. 장기부채 여기 있어요. 여기 문제 보게 되면 장기부채 주어져 있다고. 여기 장기부채. 안 썼어요. 까먹고. 장기부채. 즉 고정부채라는 얘기지. 장기부채, 고정부채. 장기부채, 고정부채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장기부채는 얼마냐면은 장기부채가 35229. 35229. 이렇게 35229.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뭐예요? 그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이 재무상태표를 만드는데 이제 빈 게 있단 주어지지 않은 정보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여기 자기 자본에 있는 정보는 안 주어져 있어요. 오케이? 특히나 자기 자본에 우리가 그 자기 자본에 이 자본잉여금,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그다음에 이익잉여금 이렇게 따르게 이런 각각 계정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여기 주어진 정보가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단순하게 뭡니까? 이게 얼마냐는 거지. 이거 자기 자본이 얼마냐? 왜냐면 L은 유동부채하고 고정부채 더한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구하게 되면 자, 그래서 뭡니까? 여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빼면 되겠죠.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다는 것은 총부채는 유동부채하고 고정부채 합이니까 요거 두 개 합을 얘기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이 구하게 되면 2017년 자기자본, 이걸 이제로라고 하자 이거죠. 이제로. 여러분 힌트랑 똑같이 하기 위해서. 오케이. 자기자본을 구하게 되면 얼마냐면 76355. 76355란 말이죠. 오케이. 2017년. 그 다음에 2018년 자기자본 2원을 구하게 되면 이 제로라고 알았으니까 2018년 2원이라고 하자 이거죠. 하게 되면 78691. 오케이. 78691이란 말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문제 해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문제가 바로 CFFA를 구해보라 이거죠. CFFA. 자, 그래서 여기다 하지 말고 자꾸 옆으로 가면 안 되니까. 자, 두 번째 CFFA를 그려보자 이거. CFFA. 오케이.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산으로부터 창출하는 현금 흐름, 자산 현금 흐름은 반드시 CFTC 더하기 CFT이랑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CFFA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각각의 현금 흐름을 따로따로 다 구해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산으로부터 현금 흐름하고 현금 흐름은 반드시 채권 자에게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뭐라고요?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 계산할 때 중요한 건 방향이라고 그랬죠. 방향. 그래서 채권 자에게로 가는 현금 흐름과 그 다음에 주주에게로 가는 현금 흐름의 합이 반드시 자산으로부터의 현금 흐름과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즉 회사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 회사가 창출하는 현금 흐름과 동일해야 된다. 그래서 각각 계산해 보면 CFFA는 OCF, 그 다음에 마이너스 델타 캡 EXP, 오케이. 자본 지출, 마이너스 델타 NWC, 네버킹 캐피털. 이거 제가 그냥 안 할게요. 안 한다기보다 오케이. 이거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 우리가 이제 요걸 처음에 OCF를 즉 영업 현금 흐름을 구하기 위해서는 2018년도 손익계산서가 있어야 되죠. 그 손익계산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OCF는 오케이. 손익계산서 EBIT 더하기 DEPR 마이너스 텍스. 그래서 EBIT 여러분이 찾은 거 여기 2018년도 그 다음에 더하기 감가상각 2018년도 그 다음에 빼기 세금 하면 여기 되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자꾸 올라가서 할게요 여러분. 제가 막 쓴 건 아니에요. 여기 좁아가지고 막 지우고 갈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 그 다음에 자본 지출. 자본 지출은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 찾았으니까 전년도 2017년도 2018년도 그래서 2018년도 순고정자산 순고정자산 2018년도 빼기 순고정자산 2019년도 2017년도 이거 이렇게 하고 2017년도 그래 더하기 감가상각 여기 2018년도 2017년도 갖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2018년도 감가상각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델타 NWC 이거죠. 여기 즉 유동자산 순운전 자본의 변동. 이것도 우리가 재무상태표 전년도 2017년, 2018년에 지금 풀 수 있겠죠. 는 뭐 아는 것처럼 순운전 자본 NWC 2018년도 빼기 NWC 2017년도 되겠죠. 물론 이제 순운전 자본은 뭡니까? 유동자산 빼기 유동부채 여기 있잖아요. 유동자산 빼기 유동부채 2년치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 그래서 계산해 보게 되면 그렇죠. 영업 현금 흐름은 다음과 같이 9,100 달러인데 어제 달러 얘기 안 하고 그냥 숫자만 얘기할게요. 9165.20 9165.20 OCF 즉 영업 현금 흐름이 그 다음에 자본 지출이 7,324 그 다음에 순운전 자본의 변동 순운전 자본의 변동이 3,66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CFF를 계산하게 되면 CF를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계산하면 마이너스 1823.80이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요 계산했으니까 요 계산 끝난 거예요. CFFA는. 그럼 이제 확인해 봐야죠. 과연 채권자에게 현금 흐름과 그 다음에 주주에게 현금 흐름을 계산해서 두 개를 합했을 때 과연 이거랑 동일하냐, 동일하는지 정확히 해서 우리가 현금 흐름 계산을 정확히 했는지 확인을 해봐야죠. 자, 그래서 지우고 자 그러면 먼저 이거부터 해봅시다. CFTC는 채권자에게로 현금 흐름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어딜 봐야 됩니까? 고정부채 봐죠. 고정부채. 오케이.
고정부채의 변동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전 연도하고 고정부채를 보게 되면 전년도 고정부채가 얼마냐면 여기 있네요. 2018년도는 35,229고 전년도는 2,960입니다. 전년도는 헷갈리면 안 되니까 지금 제가 이 고정부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정부채. 이거는 2018년도고 2018년 2017년도에는 이게 얼마냐? 2017년도에는 이미 물가 증거가 주어져 있죠. 29,060이란 말이죠. 29,060이란 말이죠. 그래서 얼마입니까? 즉 뭐냐면 고정부채가 늘어났단 말이죠. 고정부채가. 그 얘기는 뭐냐면 회사에서 채권을 발행을 해서 오케이? 투자자들로부터 지금 채권자들로부터 자본을 조달한 것이죠. 그러면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돈이 나간 거죠. 쉽게 얘기해서. 현금 흐름이 유출이 됐다고. 그런데 우리가 CFTC에서는 누구를 중심으로 봅니까? 채권자를 중심으로 본단 말이죠. 그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이 빠져나간 거란 말이지. 오케이. 자, 그래서 해보게 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 5, 2, 2, 9 빼기 마이너스 3, 5, 2, 2, 9 빼기 2, 9, 0, 6, 0 마이너스 붙이는 뭐냐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났는데 채권자부터 빠져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채권자 입장에서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빠져나갔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더하기 뭡니까? 손익계산상의 이자는 회사에서 채권자에게 지불한 거란 말이죠. 그 채권자 입장에서 들어온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2018년도 이자는 채권자들에게 지불된 이자는 1,325. 네. 1,325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채권자에게로의 현금 흐름은 얼마입니까? 오케이. 4,844. 근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오케이. 채권자는 뭐 저기 정보가 다 데이터가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 오케이. 문제는 어디서 발생합니까? 바로 여기서 발생하죠. CFTE. 오케이. CFTE. 여기서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거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감안하지 않은 부분은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 오케이. 자, 그런데 자, 이미 얘기한 것처럼 이거 지울게요. 이미 얘기한 것처럼 뭐냐면 우리가 이 그 문제상에서 주어진 정보 데이터를 가지고는 찾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즉 뭐냐면 우리가 이걸 합한 금액만 알고 있다. 합한 금액. 그런데 우리가 그 주주에게로부터 주주와 관련된 현금 흐름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자본과 자본 잉여금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 계정이 2018년에서 2017년도에서 2018년 사이에 얼마큼이 변동됐는가를 알아야만 우리가 이 주주에게로 현금 흐름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더해져 있단 말이지. 더해져 가지고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뭡니까? 자기 자본으로 보고가 된단 말이야. 자기 자본으로. 그러면 보게 되면 여기 보는 거 자기 자본으로만 보고 된다는 거죠. 크게 뭉뚱그려 가지고. 그럼 우리가 아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거만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뭉뚱그려 알고 있구나. 그러면 저거 보는 겁니다. 그냥 아는 선상에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개가 합해져 있는 거 보고 돼 있지만 두 개 합해 두 개 이게 뭉뚱그려져 있는 게 뭐와 뭐의 합이냐면 2017년도 같은 이 제로는 자기 자본은 여기에 자본금하고 자본잉여금을 C0라고 두고 이잉여금을 R2라고 하자 이거죠. R2 제로.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면 2017년도 자본금은 C0, 즉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더하기 R2 제로란 말이지. 즉 이익잉여금.
마찬가지로 2018년도를 E1이라고 했으니까 즉 자기 자본을 오케이. E1은 C1 더하기 RE1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오케이. 여러분 이렇게 쓰고 나 보게 되면 오케이. 보니까 이게 뭐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의 그 직관 그러니까 뭡니까 응용할 수 있는 능력 혹은 뭐 그렇죠. 여기에 무슨 뭐 특별한 그 어떤 지식 같은 게 필요한 게 아니고 한번 빼보는 거죠. 이렇게. 왜냐면 우리가 차이를 보고자 하니까 차이를 보고자 하는 게 그러니까 2018년에서 2017년에서 2018년까지 얼마나 변했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한번 빼보자 이거죠. 이렇게. 빼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거 자기 자본밖에 모른단 말이지. 그런데 2018년에서 2017년을 빼게 돼 자기 자본을 빼게 되면 우리가 각각의 자기 자본이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까 이게 안단 말이죠. 이건 뭐냐면 C0 더하기 RE 소리 E1이니까 C1 RE1 빼기 C0 더하기 RE0란 말이죠. 는 이거 정리를 해보게 되면 각각 그 같은 뭡니까? 같은 글자끼리 C1 마이너스 C0 이렇게 더하기 뭡니까? RE1 마이너스 RE0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죠. 즉 뭐냐면 자기 자본의 변동은 자기 자본의 변동은 다음과 같이 뭡니까? 자본금, 자본 잉여금의 변동 더하기 이익잉여금의 변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알고 있다고 이거. 우리 주어진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이익잉여금의 변동은 알고 있지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2018년도 우리가 그 손익계산서 작성해 봤기 때문에 순이익이 얼마고 그 다음에 배당금을 얼마 줬는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이익 빼기 배당금 한 것이 뭡니까? 바로 2018년도 손익계산상에서 순이익에서 배당금을 뺀 금액이 자본잉여금으로 이전된 거죠. 바로 그 이전된 금액이 바로 이건 거죠. 알고 있단 말이지. 그러므로 뭡니까? 하나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C1 마이너스 C0는 즉 우리가 알고자 하는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주주에게로의 현금 흐름이 계산에 필요한 그것을 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냐면 E1 마이너스 E0 여기서 뭡니까? 빼기 넘어가야 되니까 빼기 RE1 마이너스 RE0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상에서 구해보게 되면 2018년도 2가 7, 8, 6, 9, 1 빼기 그 다음에 7, 6, 3, 5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순이익은 얼마냐면 5,356점이에요. 2018년도 순이익은 얼마냐면 53556.2 이거란 말이죠. 5356.2에서 이제 빼기 여기에 배당 이 정도 나와 있죠. 우리 문제 데이터 문제에 얼마냐면 2314란 말이죠. 그래서 배당을 빼주게 되면 이익잉여금으로 이전된 금액은 3042. (3042.20) 그래서 뭡니까? 이 더하기 이게 바로 이제
전년도 그러니까 그 2018년도에서 2017년도 빼게 되면 즉 이익잉여금을 빼게 되면 뭡니까? 2018년도에 그 2018년도에 그 기업이 기업 운영을 그 시점에서 이제 이익잉여금으로 이전된 금액이 나오고 그 이전된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게 바로 이거죠. 그래서 빼기 3042.29.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CFT는 우리가 바로 여기로 구하면 되겠죠. 구하게 되면 얼마냐면 구하게 되면 말이죠. 예. 706.2. 오케이. 706.20 마이너스입니다. 오케이, 마이너스. 그 다음에 더하기 디비덴드 받았으니까 그 디비덴드 여기 배당금은 주재료로 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므로 2314 하게 되면 이거 얼마냐면은 3000 자, 여기서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저도 잠깐 헷갈렸는데 예.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자기 자본의 변동. 자기 자본에서 우리가 자기 자본이 아니죠.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주주의결 현금 흐름인데 주주의결 현금 흐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자본금하고 자본잉여금의 변동 여기죠. 자본금하고 자본잉여금의 변동을 계산해봤더니 이거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게 되면 마이너스 706.20이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도 중요한 헷갈리면 안 돼요. 저도 잠깐 헷갈렸어요.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기다 마이너스 같은 거 그대로 쓰면 안 되죠. wrong. 이게 틀리단 말이지. 왜 틀렸냐면 지금 이것은 재무 상태표상의 기업 입장 말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전년도 자본금 자본잉여금이 후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 자본금 자본잉여금이 2018년 2017년보다 줄었다는 얘기예요.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즉 뭐냐면 2017년 즉 C1보다는 뭐냐면 C0가 더 큰 거예요. 즉 전년도 자본금 자본잉여금이 올해 즉 2018년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자본금하고 자본잉여금이 줄었다는 얘기죠. 줄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생각을 해보면 기업이 증자를 하게 되면 즉 주식을 발행을 해요. 발행을 해서 자본을 들여오게 되면 그때는 뭡니까? 자본을 들여왔어요. 그러면은 자본금하고 자본잉여금이 증가할 거란 말이죠. 그럼 이게 양수가 나오겠죠. 그런 경우에는 즉 증자를 한 경우에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기업으로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경우에 누구로부터? 주주로부터. 근데 주주 입장에서 뭡니까? 현금 흐름이 빠져나간 거란 말이죠. 그 경우에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CFT가. 그런데 지금의 경우는 그 반대의 경우란 말이지. 이제 뭡니까? 기업에서 이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이 줄었다는 얘기는 여러분 당연히 들어봤겠죠. 자사주 매입. 즉 뭐냐면 밖에 있는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기업이 뭡니까? 기업 스스로가 다시 본 회사의 그 회사의 주식을 주주로부터 사들이는 거죠. 이 일종의 이제 뭐냐면은 이것도 제가 얘기할 시간이 안 했는데 일종의 그 주가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일종의 하나에. 그 다음에 또 다르게 얘기하면 보통 이제 시장가보다 높게 이제 프리미엄을 주고 사들여야 되니까 주주에게 일종의 그 뭡니까 회사의 부를 이렇게 그 나눠주는 방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문제상에서는 지금 이 즉 자본과 자본잉여금이 줄었다는 얘기는 바로 기업에서 밖에 있는 주식을 사들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돈이 나갔지만 주주 입장에서 뭡니까? 돈이 들어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플러스가 돼야죠. 그래서 여기 실수했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플러스. 오케이. 그래서 들어왔고 오케이. 자본금하고 자본잉여금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뭡니까? 배당금 그래서 하게 되면은 얼마냐면 3,000 이것이 3,020.20 그래서 하게 되면 간단해 보이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문제.
그 다음에 생각외로 여러분이 좀 예, 시간을 좀 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 괜찮은 문제예요. 예, 괜찮은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이어서 3장 한번 봅시다. 3장 문제. 3장은 2장은 여러분 답안 2장 그거는 답안지 안 올려도 되겠죠? 이미 다 제출. 예. 이제 영어로 그 교과서 올려줄게요, 여러분. 올려주는데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출판사에서 제공한 거. 근데 이미 다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뭐 만들어서 올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예. 그다음에 그 3장은 제가 답안지를 올려놓겠습니다. 예. 올려놓는데 어쨌든 같이 한번 풀어보자. 오케이. 자, 그럼 보면은 그 1번 96페이지 쉽죠? 순운전자분은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 그 3장에 있는 문제들 다 보게 되면 뭡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문제들이 어떠한 괜찮은 문제들이에요. 괜찮은 문제들인데 이 문제들을 풀려고 하면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은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도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비율들 어떻게 구하는지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근데 그걸 잘 활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야 된단 말이죠. 몇 단계를 거쳐서 초급 문제 쉽습니다. 초급 문제는 그래서 보게 되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순운전 자본은 2170이며 유동부채는 4590이고 재고는 3860이다. 유동 비율은 얼마이며 당좌 비율은 얼마인가? 오케이? 그러니까 주어진 그 정보를 가지고 유동 비율하고 당좌 비율을 구하라는 거죠. 뭐 이건 그래서 1번 유동 비율. 유동 비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뭡니까? 유동 자산 나누기 유동 부채란 말이죠. 그래서 당좌 비율은 이제 유동 자산에서 뭡니까? 유동 자산에서 재고 자산을 뺀단 말이죠. 빼기 유동 부채. 그래서 구한단 말이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유동 비율은 첫 번째 우리가 그 재무 비율에서 기업의 여러 가지 측면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 분석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단기 지급 능력 즉 뭐냐 1년 안에 돌아오는 그 어떤 클레임 어떤 그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요구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 평가하는 분석할 수 있는 평가하는 비율이 유동 비율 그다음에 당좌 비율 현금 비율이 있단 말이죠. 현금 비율은 가장 그래서 유동 비율 당좌 비율, 현금 비율로 갈수록 뭡니까? 우리 유동성을 좀 더 어떻게 좀 더 엄하게 이제 평가를 해보는 거죠. 기업의 어떤 유동성을 엄하게 평가해보는 건데 그래서 그걸 구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주어진 정보가 순운전 자본이 얼마냐면 2170이고, 그 다음에 유동 부채가 4590이고 그 다음에 재고가 3860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로 알죠. 순운전 자본 나와 있고 유동부채 나와 있으니까 순운전 자본은 뭡니까? 유동 자산 빼기 유동 부채란 말이죠. 그래서 이미 유동 부채 정보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 유동 부채가 여기 들어가겠죠. 여기. 그러면 유동자산 알겠죠? 여러분 답안지 줄 거니까 다 계산을 하겠습니다. 답안지가 뭐야? 여러분이 그래서 유동자산 찾고, 그러니까 유동자산 찾고 값 그렇죠? 그다음 유동자산 값 찾았으니까 뭡니까? 재고자산 값 주어져 있죠? 그럼 구할 수 있죠. 다 유동부채는 이미 유동부채는 값이 있으니까. 다 이런 식의 문제예요. 여기 보게 되면. 오케이. 자, 다음부터 두 번째. 수익성 비율, 오케이. 매출액은 그 정보 적어보면 2번 매출액
매출액이 얼마냐면은 16.7. 단위는 빼고 얘기할게요. 그냥. 그러니까 먼저 단위 밀리언. 단위 밀리언인데 매출액은 16.7. 그 다음에 총 자산. 자, 지금서부터 매출액은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매출액은 S. 세일즈에 세일즈니까 S라고 쓸게요. S. 그래서 매출액은 16.7. 그 다음에 총 자산. 토탈 에셋. 그 에셋인데 A. 근데 총 자산이니까 앞에 토탈을 붙여가지고 토탈 에셋이니까 TA. 오케이. TA는 얼마냐면 총 자산 12.9. 그 다음에 총 부채. 우리가 이걸 라이어빌리티라고 했잖아요. L. 근데 총 앞에 붙였으니까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산도 우리가 그냥 재무상태표 할 때 A라고 했는데 그냥 앞에다가 다시 T자를 붙이자고. 그래서 토탈 에셋. 그러니까 총 자산, 토탈 에셋. 라이어빌리티도 마찬가지로 부채. 라이어빌리티도 마찬가지로 앞에 총자를 붙여가지고 토탈 라이어빌리티. 그 TL. 즉 총 부채가 얼마냐면은 5.7.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뭡니까? 재무 상태표상의 정보 준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매출액 정보 주고 재무 상태표에 정보 주고. 그럼 여러분 바로 보면 눈치채야 되는 게 뭡니까? 에쿼티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즉 뭐냐면 자기 자본. 총자산 주어져 있으니까. 오케이. 어쨌든 문제는 그 다음에 매출 순이익률. 우리가 이거 뭐라고 합니까? 매출 순이익률을 프로핏 마진이란 말이지. 마진. 오케이. 그 마진. 총자산 아니 총 뭡니까? 매출 순이익률. 그냥 순이익이라고 쓸게요, 여러분. 이렇게 순이익 해도 쓰기 귀찮으니까 순이익률. 프로핏 마진이거든요. 프로핏 마진. PM. 이게 얼마냐면은 그러니까 0.05 5%라고 그랬으니까. 오케이. 이거를 보게 되면 이거는 얼마입니까? 100분의 5예요. 100분의 5. 그런데 우리가 총매출 순이익률이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총매출. 여기 총매출이라고. 총매출 세일. 오케이. 세일 분의 나누기 세일 분의 NI. 오케이. 즉 뭐냐면 순이익. 근데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게 뭡니까? 매출액 정보가 있어요. 여기. 매출액 정보가 있다고. 그러면 또 순이익을 바로 구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매출 순이익률 알고 있으니까. 자,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 먼저 ROA를 구했죠. ROA. 예,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ROA는 총자산 순이익률, 총자산. 오케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수익성을 평가하는 비율 중에 중요한 비율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써요, 여러분. 오케이. 총 자산 대비해서 과연 얼마의 수익을 냈냐 이거죠. 총 자산 TA, 토탈 에셋 분의 얼마입니까? NI. 그다음에 ROE는 어떻게 보면 ROE가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수익성 평가할 때 즉 어떻게 보면 그 기업 입장이죠. 기업의 주인 입장에서. 근데 우리가 이제 교과상에서 이제 얘기할 때 교과상에 얘기할 때는 어쨌든 그 기업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 주주의 어떠한 그 이윤 극대화를 무한히 목적으로 두고 한다 그러면 그러한 목적 하에서 가장 신경 써서 봐야 하는 비율이 바로 이거죠. 즉 주주에게 돌아가는 그 수익률이 얼마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자기 자본 그렇죠. 에코티 분의 NI라는 거죠.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 맞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여기 총 매출액 알고 있죠? 총 매출액은 16.7. 그 다음에 여기 NI를 모른단 말이지. 즉 순이익을요. 는 얼마냐면은 0.05라고 했어요. 0.05. 그럼 구하면 되죠. NI는 16.7 곱하기 0.05. 하게 되면 0.835.
순위 이거 0.84 밀리언. 여기 단위는 제가 그냥 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단위를 유지를 해줘야 돼. 그래서 단위는 뭐냐면 밀리언 달러. 오케이. 그래서 구했죠. 그럼 뭐냐면 우리가 NI 구했으니까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총자산은 여기에 있고, 총자산 여기 있잖아요. 총자산 정보 여기 있고. 문제는 뭐냐? 에코티가 없다고 하죠. 에코티. 지금 뭐냐면 자기자본. 자기자본 구할 수 있죠. 뭡니까? 여기에 TA는 TL 더하기 2니까 여기에 총 부채 정보 있고 총 자산 정보 여기 있단 말이죠. 총 부채, 총 자산 정보 있으니까 이는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겠습니다. 자, 다음 3번을 보게 되면 말이죠. 3번은 평균 회수 기간, 즉 매출 채권 얘기죠. 예. 즉 매출 채권을 여러분 수업 시간에도 뭐 얘기 잘 들어서 여러분 잘 들었을 거라고 믿어요. 이게 매출채권 그 회수율 구하는 회수 기간, 그 다음에 매출채권 그 회전율 이게 왜 중요한가? 기본적인 개념은 그거죠. 즉 뭐냐면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주어진 정보 가지고 물론 여러분이 이제 회사의 내부자면 돈 정확히 계산할 수 있겠죠. 예? 즉 신용을 줬는데 신용으로 준 다음에 그 외상으로 주고 그 외상값을 회수할 때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이게 이제 내부자일 경우에는 다 정보가 있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얼마 걸리더라. 근데 우리가 외부자 같은 경우에는 이 재무제표 가지고 이 재무제표상의 데이터 갖고만 이거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치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산해 보면 우리가 이제 주어진 정보 가지고 매출 채권 항목의 금액이 다음 뭡니까? 53만 7,810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1년 동안의 외상 매출금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친절하게도 우리가 보통 매출액으로 하는데 외상 매출액은 이제 주어져서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생각해 보면 재무 상태표 손익계산서에 그 매출액을 보잖아요. 그럼 그 매출액은 현금으로 받은 것도 있고 외상으로 받은 것도 있을 거란 말이지.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이미. 오케이? 여러 번 쇼시에 얘기를 했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친절하게도 뭡니까? 그냥 그 중에 이제 정확하게 예상 매출이 얼마나 알려준 거죠. 오케이. 그게 얼마냐면은 547만 3,640이다. 오케이. 회전율은 얼마냐? 구할 수 있죠, 여러분. 뭡니까? 외상 매출금 나누기 매출 채권. 오케이. 우리 쓰진 않겠어요. 여러분 뭐 저기 뭐 답안지 줬으니까. 그걸 구하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게 되면 10.18이 나옵니다. 10.18의 의미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뭐 그까지 해석하라고 문제 얘기 안 했지만 즉 뭐냐면 대략적으로 회수 기간이 즉 이 1년 동안에 회수 기간이 아니죠. 1년 동안에 뭡니까? 외상 주고 돈 받고 하는 거를 몇 번 반복했다는 거예요. 회전을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빌려주고 그러니까 외상으로 주고 받고 외상으로 주고 받고 이거를 한 10번 정도. 오케이. 그래서 이제 회수 기간을 구하게 되면 365일 나누기 10.18 하게 되죠. 그럼 회수 기간이 얼마 대략적으로 35일 한 달하고 좀 더 걸려요. 오케이. 그럼 이게 잘했냐 못했냐 이 분석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건 우리 얘기했으니까. 그건 뭐 자 그래서 회수 기간은 대략 그 정도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 재고자산 회전율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도 누구나 계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계산 그 하는 그 식은 다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그 자산 관리 얼마나 잘했는가를 우리가 그 평가하는 비율 중에 하나죠. 그런데 재고자산 그 회전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일단 이게 뭐냐 이거죠. 그럼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기업이 제품을 생산해서 바로바로 파는 게 아니죠. 네. 일단은 뭡니까? 생산하고 그 다음에 창고에서 보관을 하게 되죠. 네. 소위 말하는 재고란 말이지. 창고에 보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부 수요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이 빠져나가고. 그럼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이런 창고에 물건을 채우고 그 물건이 다 빠져나가고 채우고 다 빠져나가는 거를 몇 번 반복했냐 이거죠. 그거를 그 사이클이 몇 번 돌았느냐 대략적으로. 물론 이제 인사이드 그 회사 그에 근무하는 사람이 정확히 알겠죠. 그러나 외부자는 알 수 없단 말이죠, 정확히.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래서 이 회전율을 하게 되면 뭡니까?
회전율 구할 때에는 그 재고자산 회전율은 매출 원가 나누기 재고자산이죠. 매출 원가 나누기 재고자산. 그래서 하게 되면 뭡니까? 뭐 문제에 매출 원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이 얼마인지 주어져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12.88. 대략적으로 1년 동안 13번 창고를 채우고 그 다음에 싹 비우고 다 팔아가지고 이걸 13번 반복했다는 얘기고, 그러면 우리가 회전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 동안 이제 재고가 창고에 쌓여 있는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대략적으로 구할 수 있단 말이죠. 365 나누기 회전율 하게 되면 재고자산 회전율 하게 되면 뭡니까? 대략적으로 28일. 한 달 약간 안 되는 정도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 오케이, 5번. 5번을 보게 되면 주어진 정보가 다음과 같습니다. 5번을 보게 되면 총 부채 비율이 0.46, 46%다. 총 부채 비율. 참고로 여러분 계산할 때 퍼센티지는 다 뭘로 바꿔서 해요? 퍼센티지는 다 소수청구로 바꿔서 계산합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오케이. ROE 듀퐁트 할 때도 마찬가지고 상식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뭐 자, 그래서 총 부채 비율은 총 자산 중에 얼마가 부채로 이루어졌냐 이거죠. 얼마가. 그 총 부채는 뭡니까? 유동 부채, 고정 부채 다 합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총 자산 중에 얼마가 부채냐 이거죠. 그 한번 자본 구조를 보여준단 말이지 이게. 오케이. 그래서 하게 되면 0.46, 46%.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바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총 자산이, 그래서 총 자산이 100이면, 이게 100이면, 총 자산이 100이면, 총 부채는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46이고,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은 얼마라는 얘기야? 자기 자본은 54라는 얘기죠. 이거 바로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 이거 뭐, 오케이? 이 의미거든. 자본 구조. 네. 그 다음에 자기 자본 부채 비율. 자기 자본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 총 부채 나누기 자기 자본이란 말이죠. 즉 자기 자본하고 총 부채를 뭐냐 비교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1 이상이면 뭐야? 자본 구조상에 자기 자본보다 부채가 더 큰 것이고, 만약에 이게 1보다 작으면 뭡니까? 부채보다는 자기 자본이 더 큰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주어진 정보 얘기하면 자기 자본 부채 비율이 얼마냐면은 이걸 구하라고 그랬나? 쏘리. 자, 보게 되면 5번이죠. 총 부채 비율은 다음과 같다. 자기 자본 부채 비율과 그 다음에 자기 자본 승수를 구하라고 그랬죠. 자기 자본 부채 비율과 자기 자본 승수 2 나누기 TA. 그러니까 우리가 2는 이미 구했어요. 여기 어디? 54. 오케이. 그래서 54. 그 다음에 총 부채는 얼마였냐면은 총 부채 46. 그 다음에 여기 자기 자본은 54. 그 다음에 총 자산은 얼마입니까? 총 자산은 100. 네, 이렇습니다. 그대로 구해보면.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한마디로 여러분이 얼마나 그 자본 구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다음 6번 시장 가치 비율. 오케이. 시장 가치 비율 보게 되면 한 해 동안에 유보 이익 증가분이 41만 5천이다. 그 유보 이익 즉 이익 잉여금 증가분이 이거니까 뭡니까? 손익계산서에서 그 해에 순이익 남기고 그 다음에 순이익 영어 썼으니까 순이익에서 뭡니까? 여기서 이제 배당금을 뺀 거란 말이지. 배당금을 뺀 금액이 이렇게 하자. 순이익에서 이제 배당금을 주고 배당금 주고 이제 남은 금액이 얼마냐면은 얼마란 얘기입니까?
415000. 오케이. 415000이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유보 이익잉여금을 갖다는 얘기지.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 회사는 이 배당금 얼마 줬는지 나와요. 오케이. 배당금을 얼마 줬느냐? 배당금을 222 뭐라 했습니까? 220,000. 22만을 이제 배당금으로 줬다 이거죠. 여기 배당금으로. 그럼 뭐예요? 바로 여러분 NI 찾을 수 있어. 순이익이 얼마인가? 오케이? 배당금을 더해주면 되니까. 그래요. 자, 그렇고 그런데 그 다음에 기말에 그러면 우리가 바로 순이익을 구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2 더하면 6, 3, 5, 0, 0, 0. 이게 순이익이라고. 오케이? 순이익은 이렇고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이 주당 순이익이 뭡니까, 여러분? 주당 순이익은 EPS였단 말이죠. EPS. Earnings per share. 오케이? 그래서 뭐냐면 주당 순이익은 순이익, 그러니까 한 주당 순이익이 얼마냐 이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익계산상에서는 다 뭉뚱그려서 볼 거예요. 회사 자체 전체 다 그 회사 단위가 회사 자체로 본 거고, 이제는 주당 순이익이 뭐예요? 주당. 그러니까 한 주당 봤을 때 얼마나 벌었냐 이거지. 그래서 이제 뭡니까? 순이익 나누기 발행 주수로 한 거예요. 발행 주수. 여기 발행 주수를 한 거란 말이지. 이걸 했더니 얼마냐면은 3.74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미. 635000이고 그 다음에 발행 주수 정보 있습니까 여기? 이렇게 어디 갔노? 그 다음에 여기 정보가 있어요. 이 회사가 현재 발행하고 있는, 이거는 발행하고 있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이미 과거에 발행됐다는 거지. 발행한 그 주수가 얼마냐면 17만 주예요. 17만 주. 오케이? 17만 주. 이렇다고. 오케이? 그러면 바로 주당 순이익을 구할 수 있단 말이죠. 주당 순이익이 얼마냐면은 3.74. 오케이? 3.74. 자, 그 다음 볼까요? 물어봤죠. 주당 순이익은 얼마인가? 3.74.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 질문이 뭡니까? 그 다음이 주당 장부 가격은 얼마냐죠? 주당 장부 가격. 1번. 이건 구했고 2번. 주당 장부 가격. 자, 주당 장부 가격이니까 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 우리가 이제 이장 재무제표 얘기하면서 시장 가치하고 그 다음에 장부 가치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시장 가치와 장부 가치는 거의 뭐 대부분의 경우에 거의 100%, 거의 대부분의 경우, 모든 경우에 있어서 같지 않다고 그랬죠. 이유는 이제 그 작성 원리 때문에.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주당 장부 가격을 주당 장부 가격, 그러니까 주당 장부 가격을 물어봤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뭡니까? 현재 보통주의 가격이 나와 있어. 주당 가격이 65달러. 이건 시장 가격이고,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그 장부상의 주주의 가치, 한 주당 가치는 얼마냐 이거죠. 그 여러분이 언뜻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재무상태표 보게 되면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다시 이제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이 자산이란 말이죠. 자산. 그 다음에 여기가 부채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 자본이 있다 하자 이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 기업의 가치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특히 이제 기업의 가치, 즉 기업의 누구의 가치를 얘기하는가 중요한데, 여기서는 뭘 물어봤냐면은 주식의 주당 장부 가치를 물어봤단 말이지. 즉 주주의 가치를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주주의 장부상의 가치.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자산은 뭡니까? 자산 중에 이미 설명을 했지만 이 자산 중에 이만큼은 누구한테 권리가 가 있는 거예요. 즉 여기 부채, 즉 채권자의 권리란 말이에요. 이만큼은
남은 이만큼이 뭡니까? 여기 동일한 이만큼이 뭐냐면은 주주의 권리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므로 뭐냐 여러분이 장부상의 즉 주당 장부 가격을 구할 때에 그러니까 그 장부상의 장부상의 주주의 가치를 구할 때에는 여러분이 A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총자산 사용하면 안 된다고. 이건 왜? 이건 누구 권리까지 포함하고 있으니까 여기 채권자까지 포함하고 이거 채권자의 권리란 말이야. 그 채권자의 권리 빼야죠. 빼기 때문에 즉 뭐냐면 총 자산 중에 주주가 가지고 있는 권리, 즉 주주의 권리, 주주가 그 청구할 수 있는 기업의 재산인 뭐냐면 여기 자기 자본이 가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본 나누기 뭡니까? 발행 주수. 주당이니까 발행 주수.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잊어먹지 말고. 자, 그래서 구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2는 주어져 있죠. 이미 그 문제상에. 그래서 2는 얼마냐면 560만 나누기 17만 주. 오케이. 17만 주 하게 되면 32.94. 32.94. 다음에 이제 구하라 그런 게 뭐냐면 뭡니까? 이거. 시장 가치 대비 시장 가치 대비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시장 가치하고 장부 가치를 비교해 보는 거. 장부 가치.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